그날도 나는 부엌에서 오래된 계산기를 붙잡고 있었다. 플라스틱 버튼은 달아번들거렸고 액정에 표시된 28,000원이라는 숫자는 내 위태로운 현실을 냉정하게 대변했다. 통장은 이미 바닥을 넘어선 지 오래였고 다음 달의 공과금 청구서는 빚의 그림자처럼 나를 쫓아왔다. 남편은 사업 문제로 2달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아이들은 현실의 무게를 모른 채 친구 집에 가거나 학원에 묶여 있었고 나는 그 아이들의 눈빛에서 절망을 읽을까 두려워 일부러 늦게 들어오기를 바랐다. 생활비는 간당간당했고 카드 대금, 독촉 전화는 내 신경을 찢어 놓았다. 나는 차가운 싱크대에 물을 틀고 뻣뻣하게 굳은 손을 씻으면서 어쩌면 이대로 끝나는 걸까라는 무시무시한 생각에 사로잡혔다. 물줄기가 손등을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갚아야 할 빚의 무게가 피부를 짓누르는 듯했다. 은행에서의 냉정한 거절은 아직도 생생했다. 직원의 친절한 가면 뒤에 숨겨진 단호한 소득 증빙이 부족합니다라는 한마디는 나를 완전히 세상 밖으로 밀어냈다. 대리석 바닥의 차가운 공기, 주변 사람들의 평온한 발걸음 소리 모두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세상의 질서가 나를 완전히 배제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익숙한 동네 풍경은 더 이상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때 떠올랐다. 며칠 전 동네 미용실에서 들었던 아주 사적인 대화. 아주머니가 속삭이듯 했던 말, 그 사람 생각보다 믿을만해요. 까다롭긴 해도 돈은 확실히 줘요. 급할 땐 은행보다 낫지. 사채라는 단어는 내 양심의 경계를 끊임없이 두드렸지만 절박함은 그 모든 윤리적 고민을 덮어버렸다. 생존이라는 절벽 앞에서 나는 기댈 곳을 찾아 헤매는 가련한 존재일 뿐이었다. 결국 나는 며칠을 망설인 끝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낮은 톤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강도현. 이름만으로도 마음이 묘하게 떨렸다. 그는 약속한 시간에 번화가 뒷골목의 작고 조용한 커피숍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짙은 감색 정장, 단정한 넥타이,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는 사채업자라기보다는 금융 전문가 같았다. 하지만 그를 감싸고 도는 아우라는 낯설었다. 특히 그의 눈빛. 그 눈빛은 차갑게 반짝였고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의 모든 불안과 취약함을 훑어보는 듯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사냥꾼을 마주한 먹잇감처럼. 그가 내민 서류 봉투에는 단 2장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일반적인 대출 서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간결했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큰 무게감을 주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금리는 높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절박함 앞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일 것이 분명했다. 조건이요? 어떤 조건입니까? 내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다. 그는 잠시 동안 나를 깊숙이 응시했다. 그 시선이 너무나 강렬해서 나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다. 직접 만나서 확인해야 합니다. 매주요. 약속된 요일, 정해진 시간에. 돈은 종이가 아니라 실내로 굴러가니까요. 윤정 씨의 상황과 이 빚을 갚으려는 의지를 개인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라는 단어에 미묘한 강조를 넣었다. 말이 끝난 후 나는 더 이상 질문할 용기가 없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내 심장 박동처럼 크게 울렸다. 서명이 끝나자 그는 계약서 한 부를 내게 건네며 아주 잠깐 의도적으로 손가락 끝이 내 손등에 닿았다.
그 접촉은 찰나였지만 전기에 감전된 듯한 미묘하고 은밀한 긴장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놀라 숨을 멈췄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손을 거두었다. 그의 표정은 무심했으나 나는 그 짧은 순간 그의 손끝에서 느껴진 압도적인 힘과 통제력을 감지했다. 그 순간 나는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내 일상과 마음의 경계, 심지어 신체적 경계마저 그의 통제 영역에 들어섰다는 기묘하고 불길한 기분을 느꼈다. 이 돈은 단순한 빚이 아니라 매주 나를 그에게 종속시키는 정기적인 의무가 되었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것이 돈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깊숙이 발을 들여놓은 후였다. 첫 만남 후 일주일 나는 여전히 그의 존재감과 그 짧은 접촉의 잔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커피숍 문을 열었다.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안도감과 매주 강도연을 만나야 한다는 불안감이 팽팽하게 나를 잡아당겼다. 내 심장은 이미 강도연의 규칙 속에서만 뛰는 것 같았고 평범한 주부들의 일상은 나에게서 멀어진 지 오래였다. 나는 이미 그들의 평온함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정리된 서류와 함께 여전히 차분하지만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롭고 집요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짙은 에스프레소 한 잔을 앞에 두고 나를 기다리는 모습은 마치 나를 맞이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심리적 감독관 같았다. 윤정 씨, 안녕하세요. 정각이시군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의 칭찬 아닌 칭찬에 내 심장은 다시 떨렸다. 나는 어색하게 자리로 다가가 앉았다. 그는 내게 커피를 권하며 컵을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의 손가락 마디가 테이블 위를 스치는 소리조차 신경 쓰였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내 손을 치워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다. 나는 이 거래를 단순히 고금리 이자를 갚는 계약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모호한 긴장이 자리 잡았다. 그는 금리에 대해 묻지 않았다. 오히려 매주 만나야 하는 이유, 그 알 수 없는 조건의 본질에 대한 확인만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거 정말 돈 때문일까? 아니면 나라는 사람의 가장 깊은 결핍과 취약함을 원하는 걸까? 그는 내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다. 마치 신문관처럼. 남편분께서는 아직 연락이 없으신가요? 아이들 학원비는 해결되었습니까? 제가 준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는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대답하는 동안 내 눈빛, 내 목소리의 떨림, 내가 불안할 때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손가락의 움직임을 모두 포착하고 있었다. 그는 나의 가장 사적인 부분, 나의 불안, 고독, 그리고 심지어 나만이 아는 작은 습관까지도 그의 관찰 대상이었다. 그의 질문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감정적 경계를 침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예상 밖의 질문을 던졌다. 윤정 씨,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외로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때 윤정 씨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나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그는 채무자가 아닌 내 가장 깊은 감정의 비밀을 캐내려는 사람처럼 굴었다. 나는 억지로 눈물을 참고 대답했고 그가 나를 읽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잠시 나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이 규칙입니다. 매주 만나 서류를 확인하고 돈을 받는 것. 하지만 숨겨진 규칙은 윤정 씨의 불안과 솔직한 감정을 제게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입니다. 돈은 신뢰로 굴러가고 그 신뢰는 윤정 씨의 전적인 투명함에서 옵니다. 말을 마치며 그는 몸을 앞으로 숙여 테이블 위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그의 시선은 너무 가까워 내게 물리적인 압박감마저 주었다. 그리고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윤정 씨는 이제 제가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에게 반항할 수 없었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내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바로 그 숨겨진 통제와 은밀한 거리 침범 때문이었다. 나는 이미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기 시작한 것이다. 두 번째 만남 후 일주일 나는 여전히 마음을 추스르지 못한 채 강도형과의 세 번째 약속 시간을 맞았다. 그의 눈빛, 내 사생활에 대한 집요한 질문, 그리고 서류를 건넬 때 느껴졌던 그 은밀하고 불길했던 손끝의 감촉이 내 신경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 짧은 접촉은 내가 그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가장 직접적이고 비언어적인 증거였다. 나는 옷깃을 여미며 최대한 냉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커피숍에 들어섰다. 그는 변함없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짙은 에스프레소 한 잔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나를 향한 그의 시선은 더욱 강렬해졌고 마치 내가 없는 동안 내 삶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기라도 한 듯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 앉았다. 그는 이번에도 서류를 먼저 보기보다 나에게 말을 건넸다. 윤정 씨, 지난주에 아이가 열이 나서 학원에 보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걱정이 많으셨겠군요.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아이가 아팠던 사실을 그에게 보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떻게 그걸 아셨죠? 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무심하게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말씀드렸잖습니까? 돈은 신뢰로 굴러갑니다. 그리고 제가 윤정 씨에게 요구하는 신뢰는 윤정 씨의 삶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입니다. 윤정 씨의 불안 요소는 곧 저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저는 윤정 씨가 저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불안한 상황일수록 저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이 거래의 본질입니다. 그의 말은 뼈 아팠다. 그는 내가 돈을 갚으려는 의지만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절박함과 외로움, 그리고 심리적 취약성을 담보로 삼고 있었다. 그는 나를 재정적인 채무자에서 심리적 종속 관계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것이 정말 돈놀이일까? 아니면 나를 길들이려는 것일까? 강도연은 몸을 살짝 앞으로 숙였다. 이번에도 거리는 미묘하게 가까워졌다. 윤정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힘든 건 윤정 씨 잘못이 아닙니다. 은행은 담보가 없으면 문을 닫지만 저는 윤정 씨의 상황 자체를 담보로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정 씨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때까지 윤정 씨의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볼 겁니다. 그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 속에는 숨막히는 통제가 있었다. 그는 나를 잔혹하게 압박하는 대신 달콤한 위로와 집요한 관심으로 나를 옥죄고 있었다. 나는 그의 관심이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오랜 외로움 끝에 나에게만 집중하는 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기묘한 의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내게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 옆으로 펜을 건네주었다. 펜을 건네는 과정에서 그의 손등이 내 손바닥을 아주 느리고 부드럽게 스쳤다. 찰나의 접촉이었지만 그 미묘함이 나를 흔들었다. 나는 그의 통제를 거부해야 한다는 이성과 그의 은밀한 관심에 반응하는 본능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이 거래는 빚의 상환을 넘어 매주 나의 심리적 신체적 경계를 시험하는 은밀한 만남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규칙을 이해하셨죠? 윤정 씨의 불안은 제가 관리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윤정 씨의 솔직한 감정 상태를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약속의 이행입니다. 그는 나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집요한 미소를 지었다. 커피숍을 나섰을 때 나는 비로소 그가 원하는 것이 돈 이상의 나의 통제권 전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빛보다 무서운 것은 나를 옥죄는 그의 존재감과 심리적 지배였다. 나는 그의 그림자 속에서 살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돈의 무게보다 매주 반복되는 만남의 은밀하고 심각한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이 느끼게 되었다. 이 거래는 경제적인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나의 정신적, 신체적 경계를 침범하는 미묘하고 집요한 게임이 되었다. 매주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내 심장은 통제 불능 상태로 빠르게 뛰었고 나는 마치 죄를 고백하러 가는 사람처럼 죄책감과 긴장감에 시달렸다. 강도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더욱 권위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의 시선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 나의 영혼을 꿰뚫는 듯한 무자비한 신문이었다. 나는 그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나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불안, 나의 고독, 나의 사소한 선택까지도 그의 날카로운 분석 대상이었다. 그는 이제 돈의 사용처를 넘어 나의 내면적 통제력 상실에 대해 파고들었다. 윤정 씨, 지난주에 친구에게 연락해 돈 문제에 대해 상담했다고 들었습니다. 왜 저에게 먼저 상의하지 않았습니까? 윤정 씨의 판단력과 감정적 의존 대상은 제가 생각하는 신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윤정 씨는 이 상황을 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군요. 그의 질문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자율성을 통제하려는 시도였다. 그는 내가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기를 바라는 듯했다. 대화가 끝난 후 그는 이번에는 계약서가 아닌 다음 주에 그가 원한다는 서류 목록이 적힌 작은 메모를 내밀었다. 내가 그 메모를 받아들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강도연은 빠르게 손을 움직여 내 손목 안쪽 가장 맥박이 뛰는 부위를 짧게 그러나 단호하게 쥐었다. 이것들 정확히 준비해 오세요. 잊지 마세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짧은 접촉이었지만 그의 소나기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힘과 통제는 나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었다.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고 손목 안쪽의 맥박이 그가 놓아준 후에도 한동안 뜨겁게 타오르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닌 자신의 권력과 소유권을 확인하는 행위였다. 나는 길가 가로등 아래서 멈춰섰다. 어둠 속에서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그 그림자가 내 마음속 불안과 겹쳐지는 것만 같았다. 나는 깨달았다. 돈은 이제 문제의 절반도 아니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거래가 나를 점점 그의 심리적 규칙과 물리적 통제 안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의 통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고 심지어 그의 집요한 관심이 외로웠던 나에게 기묘한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이제 돈을 갚는 행위가 아니라 내 신체의 경계와 심리적 독립성을 조금씩 떼어주는 고통스러운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 빚은 나를 그의 그림자 아래 완전히 종속시키고 있었다. 마지막 만남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해방감 대신 이 기묘한 관계가 끝난다는 사실에 대한 허탈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매주 반복되던 강도연의 관찰과 미묘한 통제가 역설적으로 나의 일상의 가장 확실한 좌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시선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에는 이전과 다른 모든 관찰을 끝낸 최종적인 평가의 무게가 느껴졌다. 나는 이미 그에게 모든 것을 노출했고 그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와의 만남은 이제 더 이상 금전거래가 아니었고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의식이 되어 있었다. 윤정 씨,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원금과 이자가 모두 정리되는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의 말은 심장을 세게 흔들었다. 나는 서류에 마지막으로 서명했다. 펜을 쥔 내 손은 그의 마지막 평가를 기다리며 떨렸다. 돈은 갚았다. 하지만 마음은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그의 규칙과 관찰, 그리고 그에게 나의 가장 깊은 취약점과 불안을 보여줘야 했던 시간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나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윤정 씨, 이제 윤정 씨의 삶은 다시 윤정 씨의 통제하에 놓입니다. 제가 윤정 씨에게 준 것은 돈뿐만이 아닙니다. 매주 저에게 왔던 이 시간, 윤정 씨는 스스로의 불안을 관리받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뒤 윤정 씨는 저 없이 이 불안감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요? 그의 질문은 나에게 가장 치명적인 충격이었다. 그는 나에게 돈 대신 심리적 의존이라는 가장 교묘한 빚을 남겼던 것이다. 나는 매주 그에게 나의 일과 감정을 고백하며 나의 삶을 관리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서명을 마친 후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강도연은 천천히 몸을 숙여 테이블 위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그리고 내 뺨에 아주 미묘하게 숨결이 스치는 듯한 속삭임을 남겼다. 그 행동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은밀해서 주변의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잘 가요, 윤정 씨. 하지만 잊지 말아요. 윤정 씨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든 다시 이 불안이 커지면 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숨결은 사라졌지만 그 찰나의 접촉과 목소리는 내 뺨의 낙인처럼 남아 나를 불태웠다. 그것은 축복이 아닌 마지막 소유권에 대한 경고였다. 나는 커피숍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불안감에 떨었다. 그의 통제 아래에서 느꼈던 은밀한 긴장과 그 긴장 속에서 피어났던 나에 대한 그의 집요한 관심이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손으로 뺨을 만졌다. 그가 닿았던 곳에 감촉이 생생했다. 이 거래의 진짜 대가는 돈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내주었던 내 마음의 통제권과 신체적 경계였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다. 나는 그의 그림자 아래서 해방되었지만 그의 손길이 남긴 불안과 홀로 싸워야 하는 고독한 운명에 놓였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의 존재는 물리적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심리적 흔적은 여전히 내 삶의 공기처럼 남아 있었다. 매주 커피숍을 찾던 시간은 텅 비었고 그 빈자리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극도의 공허함으로 채워졌다. 나는 그 공허함이 두려웠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렸던 상처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밤거리는 평온했지만 내 마음은 폭풍우가 지나간 것처럼 잔뜩 흐트러져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돈을 갚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에게 내 마음을 투명하게 노출하고 그의 미묘하고 은밀한 접촉을 견뎌야 했던 그 시간은 내 안에 깊이 남아 삶의 일부처럼 스며들어 있었다. 그 경험 자체가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더 이상 순진하고 나약했던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기억은 남는다.
그 거래의 진짜 대가는 내가 그에게 주었던 정신적 종속과 나만의 비밀이다. 나는 이제 매일 스스로의 마음과 대면해야 했다. 강도연의 시선 없이 홀로 나의 불안과 싸워야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스쳤던 뺨의 감각이 가장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그가 나를 완전히 소유했었다는 최종 증명이었다. 나는 그의 그림자를 떨쳐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다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아이들에게 더 집중하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애썼다. 그의 통제 아래서는 허락되지 않았던 나의 삶을 되찾기 위한 고독한 싸움이었다. 나는 그와의 거래를 통해 내가 얼마나 나약했고 얼마나 쉽게 타인에게 나의 주권을 내줄 수 있는 존재인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바로 가장 값비싼 대가였다. 이제 나는 알았다. 돈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타인에게 내 마음의 통제권을 내주는 은밀한 굴복과 그 굴복의 경험에서 오는 자기 혐오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굴복의 잔재를 털어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불안을 관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이야기는 빚의 끝이 아닌 심리적 해방을 향한 고독하고 긴 여정의 시작점에 서게 된 것이다. 그의 그림자는 남아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 그림자에 맞설 힘을 기르기 시작했다.